네, 안녕하세요. 추억의 뉴스통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장수 소장님 그리고 민영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황장수 소장님은 매일 나오시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나오는 건데 그죠? 예. 그런데 늘 올 때마다 기쁜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장비가 늘었다고 하시던데. 얼마 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 하니까 또 A가 B가 C를 달고 와가 지금 이런 벌어졌는데 성능이 그만큼 따라갈 만큼 우리가 이렇게 이 고성능 기기들을 만지지 못해가 당분간 혼선이 좀 있는데 머지않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카메라 감독님께서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요. 좀 많이 이해 부탁드리고 조만간 기술자가 온다고 하니까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네. 이번 주는 어땠나요?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추억의 뉴스 통해서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황 소장님의 뭐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보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대한민국이 도대체 지지율이 80%를 가는데, 저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국민들은 제대로 상황을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는 게, 아니, 북한이 지난 8월 26일 날,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방당국에서 처음에는 방사포라고 했어요. 방사포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는 방사포라고 대처하는데, 이런 정부에 대해서도 잘한다가 80%니까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예? 잘못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국방당국의 능력이 이 정도 정보 수비, 그리고 8월 25일 날 아베하고 통화하고 바로 이제 북한이 좀 누그러뜨려진 것 같다. 북한의 도발이. 근데 바로 다음 날 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 탄도미사일 방사포라고 지금 해가지고 이제서 그 잘못을 시인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은 황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우리 완전히 안보 무능 아닙니까? 안보 무능? 그래서 방사포는 이름에서 포라고 돼 있듯이 다연장 로켓포죠. 포하고 이 탄도미사일하고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거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하더라도 짧은 탄도미사일과 포하고 차이점은요. 이 포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 추진력에 의해서 로켓이 날아가는 거고,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고성능의 이 유도도 되고 조정도 되면서 훨씬 무거운 무게를 실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방사포에는 아주 적은 양의 어떤 이 탄두밖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리도 작게 나고, 유도되지도 않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포라고 하면 포사격은 유엔의 안보리의 제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포라고 우기면서 이 방사포를 쐈더라도 이게 을지 훈련만 끝나면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방사포일지 모른다고 여지를 만들어주고, 청와대는 곧바로 받아서 NSC 때 이 발표문을 정정을 해서 방사포라고 하면서 북한과 이제 을지 훈련만 끝나면 뭔가 저는 물밑 구멍을 파고 있다 봅니다. 밑밥 까는 거군요. 그래서 밑밥을 깔아놨다가 지금 북한은 아무리 물밑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도, 지난 MB 때요,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북한에. 북한이 돈 봉투까지 흔들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북한은 항상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데, 그래서 8월 29일 날 문 대통령이 북한이 2700km짜리 IRBM을 쐈을 때, 청와대에서 참모들하고 회의할 때, 얼굴이 이렇게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게, 어찌 뒤통수를 맞아서 화가 났겠죠. 이거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때려서 하는데, 이제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물론, 그 남북 간에서는 물밑 대화도 하고 극비 대화도 하다가 나중에 성과가 이루어지다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더라도 국민들이 안정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어떤 정보 수집 능력,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일제히, 심지어 국민의당까지도 지금 정부의 지금 이 국방 안보 대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새로 선임된 그 안철수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무능도죄라고 지금 한 말씀 하시던데,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미사일을 방사포라고 할 수 있냐? 차라리 아무 말 하지를 말든지. 그리고 저는 그건 중요한 게, 더 문제되는 게, 아니 아베하고 통화하고 나서 이제 북한이 도발 안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발언했는데 몇 시간 뒤에 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무엇이 펑크가 나도 단단히 지금 펑크가 났기 때문에 너무 지금 상황을 모르면서 왕따 당해가지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운전대에 앉긴 앉았는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은 사고가 나와서 견인차 위에 올라가 실려있는 사고 난 차량이다. 거기에 지금 운전대에 앉아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다 이거죠.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쪽 편이라서 그런 걸까요? 설사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한에 뭔가가 좀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부분을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국민들이 딱 나라가 망할 때는 국민들 의식이 이래요. 프랑스가 1940년에 독일에 침략당할 때도 1차 대전의 디어가 전쟁은 다시 하기 싫다. 그래서 무조건 독일의 비위를 맞추더라도 전쟁을 피하자. 이러다가 완전히 진짜 40일 만에 항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남이 망할 때도 보면 월남 내부에서 숱한 지식인이나 종교인들이 다 전쟁 반대, 그 다음에 이 남북 간의 이 평화, 대화, 이러다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이제 개도 짓지 않고 전부 평화를 사랑하는데 평화를 사랑하다 보면 내 평화가 나중에 없어지죠. 그럼 우리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저는 국민들 전반의 지금 안보의식이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에서 외신이 와서 전쟁 위협이라고 해서 와서 촬영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에 응하는요, 이 젊은 무슨 사람들을 하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 정권이 평화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등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이나 이런 위협에 대해서 트럼프를 비판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잘못됐죠. 김정은이 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없어요. 그 원장님, 예. 이번에 야당의 안철수 당대표가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명성으로서의 야당,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이후에 그 인터뷰에서 이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는 어찌됐든 간에 안보는 보수다.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다라는 이 기조하에서 아주 그 안보 무능에 대해서도 무능도 제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는데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더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 내부에서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 결국엔 통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 이제 그 과제, 그 리더십의 과제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안보 무감증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 정부에 좀 그 아주 그 듬직한 안보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철수 당대표가 됐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도 좀 수정이 될까요? 그것은 뭐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박지원 대표. 국민의당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실용적인 어떤 세력은 안철수 대표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DJ의 햇볕 정책을 승계하는 동교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성경 법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정당을 같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대표가 저런 말을 안보 행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데 명분이 올 때까지 참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무슨 대선 평가 보고서를 갖다가 오늘 뭐 발표를 안 합니까? 예,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면 한행도 고치지 않고. 전면 공개가 되면 안 대표한테는 무슨 불리함이 좀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왜 공개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국회도 국회 정기국회가 여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다음 주에는 이제 각 당의 기조연설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그 9월 1일부터 네. 정기국회가 돼서 8월 임시국회에서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처리를 못했어요. 결국 못했죠. 못하고 예. 이제 정기국회로 다 넘어왔는데 정기국회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예산국회입니다. 근데 내년 또 우리나라 살림을 정부에서 짜가지고 올리면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해서 예결위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예산이 이번에 이제 지금 아주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 많은 언론인들과 또 이 그 중도 개혁적인 입장에서는 걱정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포복지 예산입니다. 일단 예, 그렇죠. 순포복지 예산 작년 대비 7.1%가 증액된 429조입니다. 429조요? 예, 429조. 400조에서 벌써 이제 29조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복지 예산이 30%가 넘어요. 복지 예산이 30%가 넘어버리면서 제일 중요한 SOC 예산이 지금 이게 깎여버리고 특히 전남 광주의 SOC 예산이 대거 삭감돼서 그렇죠. 부글부글 끓는다면서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살살 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호남에다가 인사폭탄으로 앗소리 못하게 해놨는데 입막음 해놨는데 보니까는 호남의 예산이 지금 안 가버리는 예산이 안 가버리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진이가 잘한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인이가 언제 대통령이 진이로 바뀌었나? 죄송합니다. 그 잘한다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인이하고 쑥이하고 합치니까 네, 좀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헷갈렸는데 그 예산이 그런데 아무튼 복지 예산이 너무 과한 게 아니야. 특히나 이제 그 SOC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그 잠재 성장 능력을 사실은 잠식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에는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기관 시설에 대해서 좀 늦게 하고 나중에 우선 좀 퍼주자 해서 사병 월급도 올리고 아동 수당도 내고 노인들도 어르신들 더 드리고 막 드리자고 해가지고 그러면 재원은 없는데 우선 할 거니까 이 SOC 예산을 갖다가 이쪽 끌어들여서 이쪽에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기관 시설들이 나중에 그 기본적으로 성장 잠재 능력을 갖다가 잠식시키는 이런 효과가 이런 부작용이 초래가 되면은 그 감당을 3년 뒤에 5년 뒤에 누가 하냐 이 말이야. 누가 하냐. 그러니까. 이 정부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를 참 모르는 게요. 누가요? 대통령이? 문정권이 몰라요. 이게 원래 이 정권들마다 추경을 풀면 공사판 벌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사판을 벌여야 그것이 이제 돈이 그렇죠. 노임으로도 뿌려지고 그렇죠. 자재로도 뿌려지고 장비로도 뿌려지면서 이제 경제에 살잖아요. 경제가 좀 이렇게 된다. 살아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부동산을 띄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부동산 판을 건설 공사판을 민간에서 이렇게 띄우고 국가에는 또 SOC로 띄우고 이러면서 돈이 이제 불린다는 건데 이 정권은 위에서 푸는 게 아니라 밑에서 직접 나눠줘서 소득이 늘어나서 그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소비를 해서 그 다음에 기업이 매출이 늘고 투자가 늘고 기업이 인력을 더 고용하고 그래서 서로 선순환을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번에 늘어난 보건복지 노동 예산이 16.7조예요. 작년보다. 고작 16.7조를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 되겠다. 근데 그 16.7조가요. 수십 개 항목에 찌끔찌끔 있어요. 뭐 이전보다 무슨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만 원 찔끔찔끔한 게 수십 개에 퍼져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줘가지고 경제가 성장할 것 같으면 이거는 뭐라고 아베노믹스가 아니고 뭡니까? 이니노믹스. 제이노믹스라고 하던데? 예? 제이노믹스요? 아, 나는 하도 인이라 해서. 자유관 그렇게 해서 제이노믹스가 성공할 것 같으면 노벨 경제학상을 올 연말에 받을 겁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황 소장께서 아주 뭐랄까 시니컬하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에서도 다 나오고 심지어는 그 진보적인 신문 경향신문 사설에도요. 이번 그 예산 5년 산심의 이런 예산 그 확충 예산에 대해서 결국에는 빚내서 돈을 풀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재정을 쓰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그 대안을 강구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경향신문 사설이 이렇게 쓰여질 정도예요. 예, 지금 현재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이 임기 말까지 성장률을 4.8을 잡고 있어요. 4.8을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수 증가율을 6.8을 잡고 있어요. 6.8. 자, 일단 성장률 4.8부터 지금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2%도 안 되고 그래서 실질 성장률은 진짜 1%나 0%대 성장률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4.8이면요. 노무현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성장률을 지금 한국이 16.7조 플러스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 그 정도 성장률이 돼야 세수가 증가하는 거.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세수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가정의 바탕을 두어서 성장률이 4.8이니까 세수는 그것보다 좀 더 늘어나서 6.8이 될 거다. 이제 이거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장을 찢을게요. 진짜로. 장 찢으십니까? 옛날에 이정현 씨는 장 찢인다 하다가 안 찢는데 내 장 찢을게요. 여기 생방송으로 장 찢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안 되면 된다고 한 사람들 다 장 찢이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거 못 찢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장률하고 이게 돈을 풀어 재정으로 빚내가지고 서민층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그러니까 그 재정으로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쓰게 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지고
다시 이제 소비를 해서 생산을 이렇게 선순환시키겠자는 그렇게 소득 주도 성장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 황 소장이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황 소장이 얘기하신 그 지금 호남 지역 예산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지금 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 연맥이려고 일부러 거기에 SOC 예산을 작게 깔은 것 같아. 연맹한다는 소리 해도 됩니까? 방송에?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엿을 확실히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니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해안 관광 활성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수에서 남해 간의 고속도로 그거를 만들기 위한 기초 설계 예산 아마 연구 용역비 같아요. 한 50억이 책정됐는데. 그게 이제 꼬리를 싹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넣으면 그 다음부터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영원이에요. 안전 삭감 돼버렸어요. 그거 안 해주겠다네. 네, 안전 삭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만들지 말아라 이거. 여수에서 남해까지 가는 고속도로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완전히 호남 차별로 나오는 건데 2단계 공사를 한 3천억을 신청했는데 얼마 준지 아세요? 154억 줬대요.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몇 년 뒤로 늦춰져 버리는 거죠. 몇 년 뒤로 늦춰져. 설계나 이란 소리지. 설계나는. 몇 년 뒤로 늦춰져 버려. 그러니까는 지금 인사폭탄에 끽소리 못하고 있었던 이제 호남 국회의원,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봐라 하면서 SOC 예산 폭탄을 주라. 차라리 인사폭탄보다는. 아니 그 호남 국회의원들이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인사를 호남으로 막 주고 공짜는 주고 실질적으로 돈을 안 줬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돈 폭탄을 주라. 공무원 폭탄하지 말고 지금 이제서 굉장히 이제 느낀 거예요? 호남 사람들이? 아니 느끼긴 아니다 느꼈는데 국민의당에서 말 못하고 있다가 이걸로 나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지금. 일어날까요? 안철수가 할까요? 글쎄 이제 호남 민심이 그래도 뭐 이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좀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뽕 맞았을 때는 깨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 시간 걸리나요? 예산을 안 줘도? 예? 예산을 옛날에 보세요. 주는데? 노무현 정권 때 호남이 그때는 인사 때문에 틀어졌잖아요. 그렇죠. 정찬용이 인사수석 하나 앉혀놓고 실제로는 우리는 부산 정권이니 이 부산에서 밀어서 됐니 하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문재인 그때 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우린 표만 찍어주고 이것들이 되고 나니까 부산 정권이라 한다. 그래서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열린우리당이 해체되어 버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주요 인사들이나 이런 쪽에 호남은 좀 박았잖아요. 그래 봤자 불과 한 2, 30명인데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홀리는 거죠. 내 동네 사람이 하나 가 있으면 마치 내한테 덕이 올 거라고는 막연한 착각을 하는데요. 상관없어요. 노무현 부산 정권이지만 저는 부산 사람인데 그때 살기 고달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황 소장님은. 그러니까요. 별로나 웃을 일이 아니라 왜냐면은 이것은 비단 호남뿐만이 아니라 지방이 다 그런데 아까 그 부동산 건설 경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있는 호남뿐만 아니라 호남을 포함한 지방의 소건설 조그만 건설사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예산하면 일거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 비슷한 일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하면서 지방의 이 각종 SOC 건설 예산을 전부 4대강으로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대형 건설사들과 그 하청형 회사들은 살만했는데 그 외에 지방의 건설사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요. 4대강 할 때. 그렇죠.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SOC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한 6개월만 지나게 되면 지방에 가면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고 뭐 시의원, 도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의원 또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SOC 관련해서 건설 장비 산업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또 지역에 드나들면서 여론도 형성하고 쭉 이러는데 이 사람들 좀 있어 보세요. 이제 일감이 없다라고 이거는 10%만 줄여도 확연히 드러난 지금 SOC 예산 30%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 작년에 공사하던 사람이 올해 공사가 없어진다라는 거에 상당할 거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여론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운 공사를 시작해야 인부를 풀고 인부들 월급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이 하면서 건설 경기 산하고 돈이 돌 텐데 그게 완전히 고속도로 만들기로 했는데 3천억 예산 지원했는데 154억 주면은 아무것도 공사 착수를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게 이제 그 전남하고 경남 지역에
그 농업하고 수산업, 그 농업 수산업 지역이 많이 있는 농어촌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이 또 완전히 거의 동결되다시피 하고 증폭이 안 됐어. 복지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수부 예산하고 농림식품축산부 예산하고가 거의 동결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소됐어요. 거의 동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호남, 경남, 전남, 경남, 전남북 이쪽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실 지금 신규 사업을 거의 못하게 되니까 이게 아마 지방에서부터 상당히 부유층이 내년 아마 하반기부터는 좀 여론이 끌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사는 뭐 20대, 30대들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준다는 부분에 약간의 덕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네.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농촌, 그 다음에 또 부모들이네. 지방의 토목, 건설 이런 부분은 타격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거 빼서 저쪽에 윗돌 빼서 밑에 공부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내년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야당도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야당 요즘에 보니까 뭐 야당에 바르다고 하는 그런 대표가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 이해운 대표 이야기 모양인데요. 네. 그 옥덕순이라고 하는 여자 네.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 그래? 요 근래에 하나의 사고친 예를 보면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그 과거의 총리의 아들인데 서울대 교수 이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자기가 옥덕선이가 기획을 맡은 뭐 인도하고 관련되는 뭐 어떤 이런 사업에 이벤트 사업에 예산을 좀 따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가 이 사람을 향응과 접대를 했다. 그때 조금 그 야한 영화 네. 이런 영화에 나와서 이렇게 유명했던 여자 배우를 영화는 뭐 오늘 좀 수위가 낮네요. 네. 어제 사석에서는 아니, 굉장히 적나라하게 하시더니 그 영화에 예, 중요한 거는? 출연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줬다는 그 총리 아들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500만 원을 주고 향은 줬대. 술집에 예. 그치? 예. 그래갖고 그게 기사가 좀 크게 났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청와대에서 자기한테 협박 전화가 왔다. 여자가 향을 제공했는데 왜 일이 안 되냐. 거기에도 연관됐고 롯데 뭐 관련해서 무슨 자기가 회장이야. 돈을 썼는데 예? 그것도 안 됐다. 그다음에 무슨 고소했잖아요. 광고 사업체 했다. 또 삼령화학이라는 회사와 관련해가 또 구속된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닥에 좀 휩쓸고 다니는 정치권 언저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민 선배도 정치계에 오래 있었지만은 그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블랙리스트들이 딱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과거에 민주당 동교동 주변에 그러고 다니면서 사고를 계속 치는 사람은 이름 대라만 10명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했는가. 그 다음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본인은 3, 4개월 전에 돈을 다 갚았대요. 갚기까지는 아마 협박과 공갈에 시달려 있으니까 갚지 않았겠어요? 정치인이 원래 한번 돈 들어가면 잘 안 나오잖아요. 뱉어낼 때는 그만한 일이 있어야 뱉어낼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양반이 6월 26일 날 대표가 돼서 당에. 예. 그러면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겨우 마무리 돈을 돌려주고 할 직후인데 그런 직후에 내가 대표 선거를 나가면 그렇지. 이 일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지난 5월 한 20일께요. 이용 의원이 대표되기 직전에 유명했던 일이 하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해도 너무 잘한다. 네? 잘한다 했죠. 자, 그때가 딱 한번 보세요. 돈 돌려주던 시점 아닙니까? 맞네. 딱이네. 오늘 어떻게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아무 말을 잘 못한다. 정권에 이렇게 비판하는 보수에서의 시각은 뭔가 하면 대법원에 성완종 리스트로 코가 끼어서 그렇다고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대법원 공개적으로. 판결 때문에. 그러면 대법원이 판결을 좀 늦추면 그때까지 끌려갈 겁니까? 그래가 당내에 박근혜 출당시킨다니까 그 잘못을 떠나가지고 비판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용 대표가 네. 대표에 나와서는 저는 안 될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 홍 대표처럼 네. 그렇게 놓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도요. 할 말이 없게 돼 있어요. 또 음모론 제기하시는 업무론이 건가요? 아니라 이거는 합리적인 어떤 근거에 대한 지적이죠. 그렇잖아. 내가 문제가 있는데 당 대표를 해서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잘 알겠죠. 그럼 본인이 예. 대표를 안 나왔어야 그렇죠. 그러니까요. 대표를 안 나왔어야 되는데 싹 갚아주고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서 대표 되고 나서는 정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좀 야당 국회의원인지 여당 국회의원 대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번에 발언했지 않습니까? 홍 대표는 가면 앞에서 뭐라고 못할 거니까 야당 대표하고 만날 때 장화 신었잖아요. 장화 신다가 시끄러웠지만은. 근데 홍 대표도 그때 이랬을 거야. 가면 한마디를 들고 받아야 되는데 면전에서. 면전에서 받았다가는 자기가 뭔가 뒤탈이 걱정이 되고 그게 안 갔을 건데 그때 이혜훈 대표가 청와대 가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아유, 잘했죠. 예. 그랬잖아요. 예. 그 화기애애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죠. 그래 지금 검찰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뭐가 곤혹스러워요? 아니 검찰이 있는 그대로 오직 그 앞만 보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바른정당 가지고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될지 이걸 상당히 또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치 검찰이 될까봐 난 상당히 걱정되는데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이번 검찰은 문무일 검찰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정치적 해석을 먼저 빨리 했는데 우선 사실관계를 좀 봐도 재밌어요. 네. 사실관계도 네. 아니 돈은 받았다 했다가 돈은 안 받았다 했다가 빌려서 갚아줬다 했다가 차용증 썼다 했는데 또 그분은 차용증 전혀 쓴 일도 없다 했다가 또 명품은 받았다 했다가 또 옷을 또 무슨 뭐 바꿔가 갔다 사이즈가 그러니까요. 뭐 그랬다가 또 현금으로 교환했다 소문도 네. 나고 뭔 소리가 아니, 변호사이시니까 한번 보세요. 사실관계만 사실관계. 그 다음에 법리적 관계는 그 다음에 얘기하시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아니 누가 봐도 이제는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 있었죠.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말 한명수 총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분이 그 조윤선 전 장관이랑 그때 당시에 이게 치열하게 경선할 때쯤에도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자기가 당선되면은 사업을 하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게 사전 뇌물이거든요. 사전 뇌물. 사전 뇌물. 사전 뇌물 수수죠, 사실은. 왜냐면은 뇌물이라는 거는 약속만 해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만 해도 뇌물죄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익을 받았으니까. 그럼 명품 받은 거 돌려준 건? 일단 받았잖아요. 받았고 한참 뒤에 돌려줬으니까 이건 받을 의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뇌물로- 봐주겠다가 개입되면 그렇죠. 바로 그거 뇌물이고 근데- 만약에 일을 봐주겠다는 부분이 없었다면 정치자금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뇌물로 봐야죠. 그것도 정치자금 위반이지. 네. 왜냐하면 합법적 처리를 안 그렇죠. 했으니까. 포괄적으로도 불법 그리고 뇌물이고. 자, 근데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혜원 의원 말대로라면 자기 자산이 지금 65억에 신고, 그 다음에 현금이 33억이에요. 예금이. 자산 65억이면 대한민국에 진짜 0.01%에 들어가죠. 현금 한 33억 갖고 있으면. 그래 갖고 있는 사람이 500만 원을 빌려요? 아니 500만 원도 한 번 빌렸으면 또 이해가 돼요. 500, 1000, 500, 1000 계속 주기별로 받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뇌물로 준 거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후원이든 뇌물이든 그런 걸로 받은 거 아니에요. 푼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무슨 이런 처리를 안 한 거죠. 근데 나 3억이나 있는데. 보수 이 정당에 대한 어떤 이 지금요 한번 보세요. 1당의 홍준표 보수 야당 중에서 2당의 이혜훈 이래가지고 어떻게 안보 위기에서 문 정권과 맞서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투쟁을 하겠냐는 거죠. 국회에서도 밖에서든 틀렸어요. 싹수가 노래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 대표가 되거나 뭐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요. 이 정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할 소리도 못 하면서 이런 부분은요. 이건 보수가 거의 진짜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네. 어떻게 대표에 나올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보수를 지금 그 아주 망하게 하거나 그 주춤하게 만드는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홍준표 대표가 맨 앞장서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제2 보수야당이라서는 이혜훈 대표까지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제대로 어떤 그 화력이 집중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우려되는 거죠. 원장님 국회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죠? 그건 뭐 제 뜻대로 됩니다. 공천권자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국회로 나가셔야 아, 될 저는 뭐 텐데. 제가 가면 제 당 만들어서 예. 대표에서 가지 어디 가서 공천 받아서는 안 할 겁니다. 알지 않으시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추억의 뉴스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